지금은 고점이고 변곡점이 있어서 길게 보면 하락의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점이고 그런 면에서 좀 늦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국내 성인 기준 백만장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고 잘 불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많이 불려 나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부동산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궁금함도 많고 질문도 예, 많죠. 예. 네. 오늘 좀 한정된 시간이지만 네. 조금 해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궁금하신 그런 부동산 고민이나 문제, 궁금하신 점은 한 60~70%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제 정도? 해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그 상당히 비중이 네. 그 해소 비중이 상당히 높은 느낌인데요. 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은 당연히 부동산을 뭐 중심으로 하겠지만 네. 다른 그러니까 금융 분야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 연구를 하시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제 자산의 구성을 보면 부동산 자산이 가계 자산이 한 76%, 그러니까요. 많게는 한 80% 대표님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압도적 비중이 높지만 사실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 우리가 재산 3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금도 그렇고 예. 또 대출도 요즘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중요해서 저희 연구원이 지향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패를 하지 말자. 실패를 안 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부동산도 나름대로 성공하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 그걸 저는 연구해서 뭐 오늘 대표님 앞에 그 살집팔집 책이 놓여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담았고요. 네. 그건 결국은 자산 증식이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궁극적으로는 자산을 어떻게 꾸준하게 이제 100세 시대니까 네. 뭐 순간적인 것은 한두 번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 걸 추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저희 강의도 들으시고 또 혹시 유망 지역이나 유망 상품이 나온다면 자산 교체 예,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100세 시대니까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속성 또 어떤 우리가 자산의 끊임없는 성장 네. 그거를 통한 행복의 성장, 행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국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그 자산 비중의 큰 포션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막 화랑을 화랑을 보이고 보이고, 주식 인구도 많이 늘어났는데도 그렇죠.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한국인들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자산의 편중 현상은 대출 비중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살 때 보통 한 38% 정도의 대출에 의존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은 거의 80%가 대출에 의존합니다. 이게 결국은 자산의 비중의 구성 차이를 가져온 이유이고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이유가 경기 변동이나 만약에 어떤 돌발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네. 주택은 이렇게 높낮이가 그러니까 소위 상승과 하락의 등락의 차이가 크지 않고 설사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IMF라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겪었지 않습니까?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주거는 어차피 의식주라고 그래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제한거거든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동학개미가 주도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인플레 우려에 따른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우리나라는 빠르면 하반기 또 미국은 2023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지금 나오죠. 예상이 테이퍼링 되고 있지 얘기도.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전망 속에서도 현재 같은
이런 자산 그 추세, 자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지금 최대의 변수는 대선에서 다음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집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5가지 이유를 우선 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 부족이었어요. 네. 서울은 특히 주택 보급률이 한 96%, 우리가 105%가 가구수보다도 주택수가 많아야 가장 충분한 공급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30만 가구 정도가 지금 부족한 황치 것이죠. 부족하다. 예, 지금 그런 얘기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서울에 한 338만 호가 있는데 105%가 적정한 주택 보급률이라고 한다면 96%니까 여기에 0.09를 곱하면 이게 약 30만 가구예요. 이 재고의 부족이 전세난과, 그러니까 전세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천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비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4년 전부터 일찍 이렇게 이사 대책처럼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면 지금 벌써 이제 입주가 좀 이루어져서 이 공급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되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역사는 가정이 없다고 말하죠. 좀 아쉬운 네. 부분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이 공급을 늘리지 않고 누적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구조적 만성적으로 심화되었다. 이게 지금도 앞으로도 집값을 올라갈 거라는 이유가 되고요. 이 정책 자체도 소위 말하면 이제 투기 수요, 다주택자, 갭투자자 때문에 올랐다고 봐서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대출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제한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이제 대표님께서 금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굉장히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이 한 25% 증가했거든요. 한은의 통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 증가만큼 부동산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너무나 이거는 뭐 주택시장, 주식시장 공통적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도 문제인데 정책이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실수가 쌓이면 실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4번의 정책이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이 실패가 결국은 이 영끌하는, 그동안 주택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30대마저도 전세 가격이 막 6, 7년 계속 오르죠. 그런데다가 이제 공급은 늘어날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이번 집을 안 사면 이제는 나는 예. 망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지금 심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과 이 지금 다섯 번째 말씀드리기로 해외 부동산도 우리만 오른 건 아니에요. 네. 미국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더 많이 올랐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죠. 저금리나 이거는 코로나19 이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금리와 부동산은 역외관계가 맞아요. 네. 그래서 금리 내리면 앞으로도 부동산 오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3번이나 내릴 때 0.5로 될 때 이때 눈치 빠른 사람은 금리와 부동산 자산과의 가격과의 관계를 알았다면 선제적으로 집을 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시중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근데 또 부동산 가격이 그 말씀드리려고요. 하락하지는 예, 요거는 예.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해요. 약간 예.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근원적 물가 상승에 따른, 다시 말해서 인플레에 의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의 하락 요인이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경기 회복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순환의 원리죠. 예, 과거의 경험을 보아도 이 인플레에 의한, 그러니까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의 금리 상승은 결코 하락 요인이 아니라는 데 지금 집값 안정을 바라는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죠. 예를 들면 원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인플레가 되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시멘트와 철근이 오르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유. 네. 그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요. 거기에 또 토지 가격까지 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올라요. 그럼 새 아파트가 올라요. 오늘 이런 것들이 자산 관리하는 입장에 시청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축도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는데 어떻게 기존의 주택 가격이 내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정부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이 관리에 이 메커니즘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이유로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게 낙관론을 펴요. 거품이 많고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내릴 거라고 말하는데 그럴 지금 좀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아까 이사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여당도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와 뭐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그랬었죠. 야당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 하여튼 그런 요인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잡히지 않겠냐 예. 이랬는데 안 잡힌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네. 이제 이 정책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방법의 선택에 미스테이크가 있어요. 이걸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님 지금 어떤지 아세요? 시장이 여기 나오려고 저도 좀 알아봤더니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용산이나 여의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최근에는 집값은 오르는 추세는 유지가 되는데 또 미묘한 변화의 기류도 감지가 돼요. 그게 뭔가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매수자도 줄었어요. 이 얘기는 거래가 안 되면서 한두 건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왜곡된 시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구정이 대표적이에요.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시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이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뭔가 본래는 거래가 증가해야 가격이 올라요. 이게 선순환이잖아요. 주식이든.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거래도 없이 네, 정책이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시장이 비틀어진 거거든요. 왜곡된 것이죠. 이제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제자리 안정화를 찾았으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게 전하 대표님이나 우리 언론인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그게 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데 민주당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두 가지 TF를 가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여했고 안을 냈죠.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급 확대에 대한 건 거의 없이 나와버렸어요. 찌끔 대책으로 예. 뭐 유유지의 망가구를 늘리는다는 정도로 저는 그래서 내년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대로 갈 것 이 같아요. 흐름이 안 바뀔 거다. 네,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공급 문제가 지금 안 나왔어요. 해결책이 추가로 안 좀 보이는군요.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기대만큼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요. 네. 저희 같은 전문가는 사실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이 찾으면 많이 있거든요. 티끌모아 네. 태산이란 말처럼 이것저것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유효 부지도 꽤 많아요. 네. 또 용산의 부지도 일부 활용할 수도 있고 신도시도 늘릴 수 있고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공항 부지도 대통령이 전용으로 이용하지만 김포공항 겸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나온 걸 보면 종부세를 2%로 이렇게 이제 줄이는 문제 대표님 아시다. 그다음에 그렇죠. 예.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주택자를 12. 이 정도 나왔고요. 사실은 공급 확대를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재고 물량이 지금 유통이 안 돼요. 지금 동맥경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한 게 다주택자가 한 228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이 중에 1년의 거래량이 약 100만 가구 정도 호 정도 되는데 228만 원의 다주택자들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라도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면 종부세도 높아졌죠. 양도소도 높은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았거든요. 네. 하반기에 이 물량이 나오면 결국은 물량이 좀 넘쳐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이런 대책도 사실은 나오지를 않아서 이렇게 돼 있고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방향은 옳아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죠.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의 진원지가 될 수가 없는 택지가 없는데 예. 그러나 단기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대표님. 그게 뭔가요? 우리가 보통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시작해도 입주까지는 4, 5년이 걸려요. 예. 이주도 해야 되죠. 시공도 해야 되죠. 그렇게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층고도 35층에서 50층으로 올려준다고 그러죠. 용적률도 300에서 준주거지 4, 500을 이런 얘기가 확정은 안 됐지만 나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 그다음에 잠실주거 5단지 아시아선수촌, 우리가 아는 음마아파트,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저는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4년보다도 재건축만 놓고 보면 재개발만 놓고 보면 더 많이 올랐어요. 두세 달간에.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건축만 오르면 강남 재건축만 오르고 말까요? 재개발만 오르면 강북의 재개발 지역만 오르고 말까요?
주변 지역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럼 강남 오르면 또 강북 오르면 서울만 오르고 말까요? 서울 오르면은 경기도나 수도권은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좁기 지금 때문에 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들어가면 지금은 강남과 강북 지역 몇 군데만 오르고 있지만 이게 다시 또 작년에 경험했듯이 수용성 경기도나 인천으로 확산이 되고 그럴 여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재건축을 했을 때 대규모 이주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네. 3천 가구, 400가구가 그 세입자가 70% 살거든요. 어디 갑니까? 주변에 갈 데가 지금 빈집이 없는데 그 마스터 플랜을 짜서 순차적으로 재건축 재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네. 여기에 투기가 개입해서 오르는 거 나름 투기 대책은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지고 안 돼요. 네. 예, 그러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맞는 그런 장치도 좀 나와. 지금 아쉽게도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도 정부가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여당 쪽에선 소위 말하면 투기 이런 활동의 결과도 지금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못 되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앞서 뭐 책 발간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동산 쪽에 아주 집대성한 책을 예. 뭐 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또 엄청 두껍기도 하고 살집, 팔집. 네. 여기에서 강조하신 게 3초 시대라고. 3초 시대. 물론 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핵심적인 내용 중에 네, 하나가 3초 3초 시대. 어떤 내용인가요? 예, 3초 시대도 있고요. 예. 이제 초불확실성 시대, 이제 초불안 시대,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네. 제가 오늘 마침 대표님께서 직접 이 책을 가지시고 살집, 팔집. 그러니까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우리는 늘 선택에 직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도 어떤 분들은 왜 내 집은 강남만큼 안 오르나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죠. 예. 제가 상담료가 꽤 비싼데요. 오는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예, 또 어떤 집을 못지않게 팔아야 중요한 할까? 거죠. 예. 또 A, B, C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산다면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를 사는 게 경제적으로 네. 투자 측면에서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 질문에는 답인데요. 세 가지 성공 원칙 오늘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시기 선택이에요. 네.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예.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나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미국에는 20년설, 일본은 15년설, 우리나라는 10년설인데요. 예. 집값은 5, 6년 오르면 4 내지 5년 6년간은 쉬어간다. 하향 안정되는 또는 내리는 음. 내린 때도 있었어요.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상당히 내렸던 적도 있죠. 30~40% 빠져.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오늘 강조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어떻냐? 깨졌죠? 2013년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은 8년째 오르고 있고 수도권은 7년째. 이 7년 이상 오른 적이 없는데 역사를 지금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고 최고 장기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은 고점 상태인 거는 맞아요, 대표님. 여기 자료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 고점 상태이고 변곡점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은 옳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집값이 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나 노회웅 장관의 말도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에요. 네. 사이클 원리로 보면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이 제대로 가동을 안 해서 공급이 안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연끌하는 사람 심리만 좀 진정시켜줘도 돼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이클 측면에 봐서는 지금 집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 고점에서 추격 상투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요. 네. 만약 이랬다가 집값이 한 1, 2년 또는 2, 3년 후에 많이 내린다면 거품이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품이 있어요.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주식도 거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품이 빠지면 하락의 위험을 안고 사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정부가 상기 신도시나 공급 확대, 또 오세훈 시장도 서울을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믿고 좀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고점이고 변곡점이 있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하락의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라는 점이고 그런 면에서는 좀 늦었다. 적어도 1년, 2년 전에는 샀어야 돼. 최고 잘한 사람은 2013년, 14년에 집 샀으면 바닥에 샀어요. 2016년에 산 사람도 해피해요. 차선책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선택이 제일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이에요.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 관계상 참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십계명은 좀 네. 말씀드릴 기회를 부동산 주실까요? 십계명 네. 삶의 시작은 주택 마련으로부터.
네. 이렇게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영국의 속담이고 은퇴의 시작은 모기지론을 갚는 날부터. 네. 그러니까 정부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가주택을. 그러니까 딱 직장 얻으면 결혼부터 안 해요. 영국은 집부터 장만해요. 그 대신 정부는 아주 친절하게도 80% 90%를 대출을 해요. 장기적.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다음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그러면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월세 난에 신음하는 고통받는 사람이 주거 난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싱가포르도. 두 번째는 저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집을 구해야 된다고요. 살기 좋은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집을 살 때는 투자 가치,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이제 이렇게 현명해져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네. 토지 가치를 좀 중시하라. 대지 집은 왜냐하면 건물은 육안으로 보여요. 그러나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숨어 있거든. 이게 내재 가치의 진짜 집값이에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 현명한 자는 이제 같은 아파트라도 대지 지분이 넓고 평당 땅값이 낮은 곳을 이왕이면 산다면 재건축할 때는 똑같아져요. 언젠가는. 네. 이게 내재 가치 이론이고요.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 이제 미래 가치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지역이 시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역 선택이에요. 이 대표적인 서울의 지역이 33군데가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데 네. 예, 살집 팔집에 33군데가 잘 나와 있고 6개의 신도시가 어떤 입지와 변화의 전망, 투자 가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은 진짜 주택 이걸 저는 슈퍼아파트, 슈퍼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게 살집 팔집 부록으로 맨 마지막에 1000개 단지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총 3000개인데 사실은 책을 보려면 돈이 비싸면 네.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앱도 또 예. 네, 정부로부터 예, 돈을 많이 돼 있죠. 사업받았거든요. 아. 이곳에 가서 무료니까 보시면 아, 매경닷컴을 통해서도 제공이 돼요. 아, 그러나 그렇군요. 우리 직접 들어오면 좀 정보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내 아파트가 슈퍼 아파트인지 좀비인지 예. 앞으로 사도 되는 아파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로 이 정보가 제공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예. 이제 부동산을 선택한다든지 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의 궁금함을 해소하는데 제가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예. 한 60 내지 70%는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초청과 함께 감사드리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참 궁금하시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실 텐데 어느 정도 해소됐길 바라면서 이슈 앤 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